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여기 맞죠? 사진사를 교육하고 수행하고 요 고려사항 할 차례죠.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절차에서 사진에 관한 토론 수행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진 면담을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수행할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제 찍어서 사전에 주면 연구자가 사진 컨택을 한 걸 정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이내에 90분이 제일 좋고 이제 초과되면 120분인데 저는 120분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대상자가 다문화였죠. 한국어가 10년이 넘어도 능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이야기가 이거예요 라고 명료화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더 걸렸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취약계층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연구윤리에서 장소가 어디냐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이냐. 그래서 저도 그 연구동의서 받을 때 참여자 모집할 때 어디 어디 지역아동센터 집단 회의실에서 할 거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종사자가 다 퇴근한 시간에 당직 선생님과 우리만 있을 거다라는 걸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공간에서 자기네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사진 종류의 사진을 논의할 어떤 사진의 종류를 사진을 논의할까 아까 얘기했죠. 본인들 이제 컨택해서 보내주면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피면담자가 면담 전에 자신의 사진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원할까?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이따 공고문 보여드리는데 거기에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걸 이제 분명히 동의해야 오셔서 사진 얘기할 때, 난 얘기하기 싫어. 내 사진 보여주지 마. 이러면 소용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 면담에 포함될까? 아까 두세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면 그걸 다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제 컨택을 하죠. 해가지고 그 당사자랑 카톡으로 전화로 지금 3장 보내셨는데 이 3장 다 얘기해도 되냐?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걸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컨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같이 가져요.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살필지 누가 결정하느냐?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랑 당사자랑 이제 같이 전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진을 논할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카톡과 전화로. 전화는 어려웠던 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차라리 대면에서는 입모양 보고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데 전화로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잘 못 알아요. 근데 카톡은 그 어머니들이 좀 서툴지만 한국말과 어떤 영어 단어와 이런 걸로 하니까 제가 맥락적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했고요. 대화를 촉진시키거나 집중시킬 전략이 필요할까? 이것도 저도 이제 그 중에 참여자 중에 중국 출신이 있었어요. 중국인데 조선족이니까 한국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가 공장에서 일도 했다가 지금은 뭐 또 무슨 뭐 이렇게 납품하는 데도 하다 보니 다문화 여러 나라를 접해보셨대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사 역할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 이야기들을 진행시키는데 어떤 촉진자의 역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까 장애가 됐든 아동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단 면담 도중에 어떤 종류의 자료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포토보이스가 어떤 연구 방법일 수밖에 연구 방법이어야 하는 이유들에 있어서 고려돼야 될 상황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절차 중에 이제 집단 토의.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예요. 이게 안 정해지면 배가 산으로 가고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서 이제 멈추고 자초되겠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롤라인 왕이 제시한 거예요. 이 창시자가. 적어도 사진이 포토 보이스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이야기들은 나눠라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 뭐가 보이나? 내가 찍었지만 그 찍을 당시에 뭘 담아내고 싶었는지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두 번째, 사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것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학생들의 불안한 삶에서 그 사진이 지금 너의 불안한 대학생의 삶과 뭔 관계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소주병만 봐서 모르잖아요. 어. 그리고 아까 여행 가방만 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듯이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나 걱정, 강점은 왜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되게 중요해요. 포토보이스를 그들이 하는 이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다문 엄마들이 제일 호소했던 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아까 사진에서도 많이 내 자녀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자녀들이 동남아권이니까 2세들은 그 거의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문화인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몰라서 입학시키고 입학식을 갔거나 학부모 맨날 갈 때 엄마가 다문화라고 알려진 프로부터 겪는 이제 후폭풍. 그걸 가장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걸. 그리고 뭐 시장이나 전철 타거나 이랬을 때 아이 보고 이쁘다 했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위아래 보면서 다문화네 하고 시선이 달라지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외계인이란 이야기 아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다르게 바라보지 말아달라. 한국 사람이다예요. 그거가 어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점에서 자기네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고 그러니까 내 자녀만큼은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고 싶다. 즉 궁극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바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 제언들을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토의할 때, 네. 요거를 그냥 연구적으로 던지고 참여자들이 이야기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스킬을 가지고 던져야죠. 이거를 이제 질문을.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던지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을 끌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숙련이 돼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매주 4번에 걸쳐서 끌어낸다는 거고요. 이제 그 밖에 고려돼야 될 사람들은 이게 논문이 되려면 연구 방법으로서 보고서까지 되려면 이제 글쓰기와 제목 달기, 자막 달기. 아까 사진 찍고 집단에서 사진 이야기 끌어내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제목은 누가 달아요? 당사자가. 자막도 당사자가. 근데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막 그 이야기만 한 이야기 아니죠. 그럼 이 자막 컨택을 연구자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글쓰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자가 이게 연구 결과로 도출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다 어려운데 그래서 녹취까지 했어요. 녹취까지 했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작업할 때가 막막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도를 받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글쓰기와 제목 달기, 자막 달기 이거에 대한 절차가 이 책에 나름 상세히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윤리적 고려 아까 얘기하셨죠. 소유권, 편익, 혜택. 그래서 연구 동의서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이 연구를 참여하면 당신이 당할 불이익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혜택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다 명시해줘야 돼요. 동의서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이 연구를 참여함으로써의 혜택은 이게 결과가 나와서 뭐 사진 전시회를 하고 포토북을 드리고 또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다문화 환경이 개선되는 것일 것입니다. 간접적인 혜택은. 직접적인 혜택은 매회 올 때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5만 원이 아니라 5천 원. 5천 원 아닌데? 더 줬는데. 5만 원은 못 주게 돼 있고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회마다 드렸어요.
응. 해마다 명문은 이제 교통비라고 하고 드렸는데 5천 원은 아니었고 드렸습니다. 5만 원은 아니었고 매회 드렸어요. 그래서 돈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데 있어서 뭐 논문 나오기까지도 많이 들지만 과정 안에서 연구자가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연구비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비가 넉넉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꼭 그 돈이 필요해서 온 건 아니지만 5만 원 상품권 들었던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마트 상품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해줘야 돼. 얼마를 드린다까지. 그리고 5천 원인지 5만 원인지 헷갈립니다. 아, 저기 때 5만 원 줬구나. 제가 현상학 할 때는 5만 원 줬던 것 같고, 이거 할 때는 5천 원 교통비 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침해는 이러이러한 거, 당신은 익명성으로 당신의 삶이 이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다 써야 돼. 비밀 보장, 어디까지? 노출과 폭로. 요거를 다 명시해서 아까 고지된 동의, 알리고 동의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윤리적 고려. 그다음에 이미지 조작과 검열. 이거 사진 딱 보면 이거 직접 찍었는지 연구자가 수정했는지 다 보이거든요.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코코넛 사진도 이 엄마가 이 코코넛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코코넛 사진 달랐더니 이 엄마가 없대요. 그럼 다른 걸로 코코넛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더니 자긴 도저히 없대. 그리고 코코넛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또 써줘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미지 조작이나 검열. 아까 육회 만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회기 때 나눌 때는 안 하는데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혹시 이 이야기가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디냐, 본인 찍은 거 맞냐, 어디서 가져왔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시 찍어라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검열 부분에서 요즘 표절 엄청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발표 전시 아까 그래서 연구 현장으로서의 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시까지 그래서 포토브이스 연구가 되려면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캐롤라인 왕이 포토브이스 연구 방법은 이런 거예요라고 제시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가 이런 거야라고 감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한 학기 수업 들은 거야, 오늘 하루 동안. 예, 예, 한 학기 수업을 그냥 휙 훑은 거예요. 휙 훑은 거고, 만약 이거를 한 학기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마 매 주차 쪽에서 뭐 학생들 보고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라 그러고 사례 분석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가는 거죠. 근데 주요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 실제 사례를 볼게요. 이거 이제 제가 했던 연구, 아까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던 거,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 어려움과 바람에 관한 포토비스 연구. 이게 연구 제목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 번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최고 결과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목으로. 그래서 대상이 누구죠?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어려움과 바람을 알리는 거. 그리고 연구 방법은 포토보이스. 이렇게 모든 연구의 저기 제목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 본 연구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로서의 삶을 당사자가 겪어내고 있는 그들의 특수한 경험에 대해 참여적 행동 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가 연구 목적이죠.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사진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하고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의 과정으로 촉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한국어에 서툴러서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언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다문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로서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자에게 왜 포토보이스여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포토보이스가 왜 유용한지도 한 줄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되고, 아까 비장애인, 발달장애인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대상으로 왜 포토보이스를 해야 되니까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저는 당위성을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기의 경험을 말로 할 수 없는 엄마들한테이기 때문에 포토보이스가 좋다라고 한 줄을 써주는 거죠. 당위성을. 그리고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로서 당사자들의 삶과 경험, 삶의 경험과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심층적으로 잘 표현해줄 수 있도록 돕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왜 포토보이스여야 하는가를 지금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연구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참여적 행동 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연구 질문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찾아내고 싶었던 건 첫 번째, 여성 결혼 이민자로서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람은 무엇인가? 또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삶은 어떠한가? 이게 연구 목적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 과정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런 연구 과정을 거쳤다라고 그 연구 논문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좀 이제 하시게 된다면 포토보이스 진행 과정에서 이제 저가 7회기까지 그러니까 사전까지 하면 8번 모인 거죠. 이제 6번, 8번, 10번도 되시고 딱 4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8번 모여서 첫 번째 사전에는 연구 참여 동의서가 되게 여러 장이었어요. 그것도 엄마들이 한국어 모르니까 따뜻따뜻할 때 서면 동의, 구두 보고 그 서면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동의서 쓰게 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한국 온 지 몇 년 됐냐, 자녀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기초조사 하느라고 사전에 이때는 다 같이 안 모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약속해서 선택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1회기 때는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자기소개하고 자유토론으로 이제 결혼 이민을 오게 된 배경,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결혼 생활 이런 이야기 나눴고 또 여성 결혼 이민자로서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램은 무엇이고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엄마로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첫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프리토킹 막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포토보이스 주제를 이제 뽑아냈죠. 4개를.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진을 어느 요일에 어떻게 보내줄지까지가 첫날 다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 3, 4, 5, 4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똑같은 과정에 사진 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서 사진 상영에 이제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하고 이제 그 추가 집단 토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제 보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마지막 날 이제 성취 축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냈어요 하고 이제 다과 파티도 했고 이거를 제가 빨리 인쇄해가지고 이것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사진 상영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된 상영회를 하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그리고 감상한 다음에 느낌들을 나누고 그날 나눈 이야기가 또 굉장한 연구 결과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때 녹취를 또 하고 이제 이렇게 사진첩 증정, 사진차 그리고 이제 엄마들한테 앞으로 이제 오늘 되어진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려서 제가 논문으로 쓸 거고, 논문으로 학회지에 발표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회를 언제 할 거고, 전시회 때 오시고, 요런 내용까지 해서 제가 8번에 걸쳐서 엄마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오리지널하게 포토보이스 방법을 한다면 요 절차대로 다 해요. 근데 요즘 이제 논문 찾아보면 2-3번 만난 사람도 있고, 비대면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진만 보내기도 하고,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안 하고 1대1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대1은 특수성, 여러 그 대상을 인크루팅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모집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심층 집중 조명해야 할 때 이때는 한 명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이 질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자료 분석 중요해요. 혹시 이제 그 여러분이 질적 연구로 포토북을 쓰고 싶다면 아까 제가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요때 이제 자료 수집 다 됐고 성취 축하도 다 잘했는데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가 막막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진행 일지, 또 현장 연구 일지, 집단 토의에 대한 녹음 파일, 연구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한 수집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그날 엄마들이 직접 참여자가 한 이야기 녹취록도 있지만 제가 그날 느낌, 엄마들이 한 특징 이런 거를 프로그램 일지를 썼어요. 그리고 현장 연구 이제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저기 인사이트 얻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녹음 파일, 사진 요런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토의 내용은 서면으로 전사되어서 녹취록의 형태로 변환되어 있고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후에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은 아틀라스티에 입력해서 분석에 이용했다. 이제 질적 연구 분석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질적 연구도 양적 연구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아틀라스티도 있고 좀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몇 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틀라스티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활용법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포토보이스는 이렇게 있고 다른 현상학 연구에서는 제가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일이 다 수기로 분석을 해봤어요. 포스트잇에다 다 적고 엑셀로 다시 내가 다 표해가지고 만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질적 연구를 내가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오리지널 방법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이게 이런 아틀라스티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돼서 자료가 생성이 되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은 한번 제가 완전 수기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 생성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전체 조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했던 샘플들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은 이제 왕과 브리스가 제시한 최초 이제 포토보이스 분석 절차. 그래서 아까 주제 분석 얘기 제가 했잖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대부분 주제 분석, 내용 분석을 하는데 이 포토보이스는 적어도 왕이랑 브리스가 제시한 분석 방법은 2단계예요. 사진 고르기, 맥락하기, 주제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장씩 4명이 한 번에 12장이죠. 12장을 4번 했으면 48장이죠. 이 48장을 다 보고서 넣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의미 있는 사진으로 생성할 거냐? 사진 고르기가 첫 번째. 그리고 매 회차 나눴던 이야기 녹취록을 맥락하는 거. 아까 표로 의미 단위 뽑고 소주제 뽑고 주제 뽑은 거. 이게 이제 맥락화. 하기. 그게 맥락화가 아니라 사진에 대해서 쭉 녹취했죠. 녹취했으면 거기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미 단위들을 다 뽑아요. 의미 단위들을 뽑아서 의미 단위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4번에 어떤 주제로 할지 정했었잖아요. 그 주제에 의미 단위들을 다 맞춰요. 이것들이 이제 맥락화예요. 근데 가끔 오늘은 부부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야기에는 자녀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된 엄마도 있고 또 자녀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주제도 막 섞이고 그날 되어졌던 의미 단위들도 막 섞이고 이래요. 이것들을 이제 맥락화로 다 짜는 작업. 이 짜는 작업을 했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본 이제 주제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가지 주제가 나왔지만 이 주제대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어머니들 당사자가 한 이야기랑 이 주제랑 가장 매칭할 수 있는 단어로 이제 주제를 다시 뽑는 거예요. 요게 가장 질적 연구에서 꼭 포토보이스가 아니라도 질적 연구에서는 이게 주제화하기가 가장 연구자한테 요구되는 능력이에요. 가장 사실적으로
현상 그대로, 사태 그대로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어서 질적 연구를 다 찾아보면 꼭 포토보이스가 아니어도 찾아보면 어떤 건 정말 이 주제가 기가 막히게 상징적인 의미들로 담아내는 주제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너무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굳이 해석을 읽지 않으면 모르겠는 주제도 있어요. 근데 해석 보지 않더라도 리얼하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주제화하는 것도 이게 바로 연구자의 능력치더라고요. 전 여기서 골머리가 썩었어요. 썩었다는 표현이 그런데 골머리가 아팠어요. 이 논문도 그랬지만 학위 논문도 현상학이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 어머니 이야기도 그렇고 가장 그들의 길을 그들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는 주제가 뭘까를 엄청 고치고 또 고쳤어요. 그거를 지도 교수도 그렇고 심사하시는 교수도 그렇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질적 연구에서는 사실 그거예요. 양적 연구는 표로 수치화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주제화로 그 연구의 상징성을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보이스에서는 사진 고르기, 맥락화하기, 주제화하기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자료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나름 제안한 게 이 오영삼 하원빈 교수님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원빈 교수님이 제가 앞에만 읽고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이제 이 포토보이스가 한국화 국내에서 정착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제안들을 또 연구 보고서로 되기까지를 제안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직 내용을 다 보진 못했는데 앞에서 이제 이 책에 쓰게 된 동기라든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의들만 이제 봤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 절차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요 내용이 지루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양적 연구도 해봤지만 아무리 그 SPSS 돌려서 딱 수치가 나와도 분석해서 자료화하는 거 되게 어려우셨죠? 양적역 써보시고 그게 이제 자료 분석이고 결과로 쓰는 거처럼 질적 연구는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는 사진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사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맥락화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사진과 녹음한 파일을 필사한 필사본으로 만든 자료를 분석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영회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다음에 참여자 행동기법인 포토보이스의 결과 분석은 사진에 대한 주제나 설명이 있어서 최대한 참여자들의 표현 그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였다까지고요. 마지막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회기별 주제에 대한 집단 토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대주제, 하위 주제로 그룹화해서 주제의 개념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 이민자로서의 삶과 학령기 자녀를 둔 타국인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실천적 재현을 이루기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했다가 자료 분석의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있어서 분석한 결과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타국인 엄마로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4번에 걸친 이야기를 이제 주제화한 게 대주제로 만들어낸 게 나에게 자녀란. 이보다 더 그 상징을 담아내는 주제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나에게 자녀란이라고 정한 건 어머니들 다문화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의 의미는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뽑아낼 수 있는 상징성인 게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자신에게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가 주제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자녀란으로 정했고요. 그 나에게 자녀란의 하위 주제는 엄마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회 시설을 이겨내길 바라는 특별한 존재, 또 소중히 지켜주고 싶은 존재로 정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엄마들이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다 가려진 상처,
원래 본국에서 받았던 상처, 한국에서 시집와서 겪는 상처, 결국 웃음 속에 가려진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거는 하이주제에서는 가족이 남긴 마음의 상처, 원가족이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남편에게 거기까지 이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세 번째 이제 다문화 부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다 이혼을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엄마 없었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도망가시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다음에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소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자기도 사랑받는 아내이고 싶어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이거는 엄마들이 하나같이 그걸 꿈꿨기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타국인 엄마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모습의 외계인 엄마, 그러니까 자기를 다 외계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처가 깊으셨어요. 또 자녀에게 엄마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처음엔 다 어떻게든지 자기도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했었고 자기가 피부를 벗겨내서라도 한국인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대부분 바꿔서 하나만 빼고 한국 이름이었고 귀화도 하셨고 했는데 이 엄마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10년 이상 살아보니 자녀에게도 한국 문화만 알려주고 넌 한국 사람이야라고 강조를 했다가 어느 순간 바꾸셨대요. 너는 다국적이야. 라고. 그래서 자기 본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자랑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났대요.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터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처음에 다문화 오면 막 한국 알려주고 한국 음식 근데 요즘에 바뀌었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알자. 로 요즘에 다문화 지원센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마 당사자들이 직접 몸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 얘기를 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의 나라 자랑하고 본인의 문화 알려주고 요즘에 택배 문화가 잘 돼서 현지에서 음식 배송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먹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대요. 이제는 한국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해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너는 다국적이야. 글로벌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지지를 해준대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 엄마, 태국 엄마, 파키스탄 엄마, 중국인 엄마. 너는 대국 전체를 아우르는 다국적 아이야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분석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추려내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 다음에 다 어려운 게 이제 논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로 여러 사진 중에 나에게 자녀란 해서 이제 이 사진 컨택해서 요런 이 엄마가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그래도 자녀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뽑아내서 연구로 넣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겠죠, 뭔지. 이렇게 결과들을 이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는 여기는 안 담아왔는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타국인 엄마로서 나는 참여자 누구는 겉과 속기 다른 코코넛의 나로 표현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는 엄마가 담아내고 경험한 이야기들은 이런 거였고 결국 엄마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자가 그때부터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해석이 전적으로 내 해석이냐? 당사자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쓰는 거고요. 이제 궁금해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분석할 때 이제 연구 보고서로서의 작업을 할 때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